10이라 줄거리. 새 수도에서 만난 혁명군들에게 현실적인 이념과 사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한 위안은 군인이 되는 대신 대학에서 교편을 잡는다. 비록 적은 월급이지만 열성을 다해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메이링에게도 꾸준히 편지를 쓴다. 이제 그는 혁명은 총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의 성실함에도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생이 유학에서 돌아오고 위안은 맹과 함께 항구 도시로 돌아와 친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간지대에 있는 자신을 성찰한다. 위안은 마음이 느긋하고 당돌해져 메이링도 마음을 정했을 것이라고 믿었다. 오직 한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그의 마음은 가득 찼다. 그날 밤 위안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온갖 상념이 떠올랐다. 내일 메이링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그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자기가 보낸 수많은 편지를 읽으며 호감을 갖게 되지는 않았을까? 어떤 식으로 앉아서 얘기를 할까? 요즘 여자들은 남자와 호젓하게 산책하는 일이 없는 건 아니니까 같이 거닐면서 이야기하자고 할까? 산책하자는 말에 그녀가 선뜻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남매간이나 다름없는데 뭘 주저하느냐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바꾸어 다른 것은 몰라도 남매간이란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했다. 이윽고 그는 잠이 들었고 여러 가지 꿈을 꾸었으나 그 어느 것도 결실을 맺은 것은 없었다. 그날 밤 아이란이 해산을 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그날 밤 친정에서 아이를 낳았다. 아침에 위안이 눈을 떴을 때 집안이 소란스러웠고 하녀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위안이 세수를 하고 옷을 입은 다음 식당으로 갔을 때 음식도 대충 차린 상태였고 잠을 설쳐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 하녀가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아이란의 남편만 식당에 앉아 있었는데 지난밤의 옷차림 그대로였다. 위안이 들어서자 그는 명랑하게 말했다. 아버지 될 생각은 아예 하지 말게. 아내가 신여성일 때는 더욱 그렇다네. 꼭 내가 아이를 낳는 것 같았다니까. 힘들더군. 한잠도 못 잤어. 아이란이 어떻게나 소리를 지르며 우는지 꼭 죽는 줄 알았다고. 의사와 메이링이 순산이라고 하기에 비로소 안심했지만 말이야. 다행히 아들이야. 지금도 아이란이 나를 부르더니 이제 다신 아이를 낳지 말자고 해서 약속하고 나오는 길이야. 그는 겸연쩍게 웃었다. 그리고 왕성한 식욕으로 음식들을 먹어치웠다. 그는 이런 경험이 이미 여러 번이었으므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아이란이 아이를 낳는 바람에 온 집안이 정신없이 분주했으므로 위안은 메이링의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다. 잠깐씩 마주치는 게 전부였다. 하루에 3번 의사가 왕진을 했다. 아이란이 무엇이든 서양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해서 의사도 키가 크고 붉은 머리에 영국인이 왔다. 그는 진찰을 마친 후 메이링과 노부인에게 산모의 식사며 산후조리 요령 등을 자세히 일러주고 갔다. 아이라는 아이도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않고 메이링이 돌봐야만 한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메이링만 더욱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된 것이다. 메이링은 정신없는 가운데도 침착하게 모든 일을 차근차근 해나갔다. 유모의 젖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기는 더욱 울어댔다. 그래서 젖이 풍부한 유모를 다시 구해야만 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지 않는 것은 요즘 신여성들 사이에 유행하는 일이었다.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 유방이 늘어져서 몸매를 망친다며 모유 먹이기를 꺼렸다. 메이링은 이 일 때문에 아이란과 한바탕 싸웠다. 그녀는 아이란을 나무라며 말했다. 언니는 이렇게 예쁜 아기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요. 건강한 아기는 배가 고파 우는 거예요. 엄마 젖이 충분한데도 빨리지를 않다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언니. 그러나 아이란은 약에 오르고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져 울음을 터뜨리며 악을 썼다. 넌 아무것도 몰라. 아이를 낳아보지도 못한 내가 뭘 알아. 몇 달이나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는 모를 거야.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 때문에 몸매를 망가뜨릴 수는 없어. 그렇게 천한 짓은 유모에게 시키면 되잖아. 나는 싫어. 싫단 말이야.
아이란이 아무리 울어도 그 예쁜 얼굴이 한껏 붉어지고 괴로운 표정을 지어도 메이링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참다 못한 메이링이 아이란의 남편에게 와서 언니를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그때 마침 옆에서 듣고 있던 위안은 메이링이 그토록 진실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녀는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위안 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기를 쓰고 아기 아버지에게 호소했다. 이대로 놔둘 생각이에요. 아이란 언니가 젖을 먹이지 않아도 그냥 두실 거냐고요. 아기는 젖을 달라고 울고 있는데 언니는 젖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자 소설가 우씨는 껄껄 웃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직까지 아이란의 고집을 꺾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나도 그 고집을 꺾으려 해본 적도 없고 또 그럴 자신도 없어. 아이란은 신여성이란 말이야. 그는 웃으며 위안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위안은 메이링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원스런 두 눈은 웃고 있는 이 남자의 얼굴을 보고 더욱 커졌고 맑고 창백한 얼굴은 더욱 하얘졌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급히 말했다.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녀는 돌아서서 황급히 가버렸다. 메이링이 나가자 아이란의 남편은 위안에게 다정스레 말을 걸었다. 남자들이란 여자가 옆에 없으면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법이다. 아이란을 나무랄 수도 없어.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한다는 것은 큰 속박이거든. 시간 맞춰 젖을 먹이려면 집안에만 꼬박 틀어박혀 있어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희생해달라고 아이란에게 요구할 수는 없어. 또 나도 아이란이 항상 지금과 같은 예쁜 모습이기를 바라거든. 어린 것이야 어머니 젖이 아니더라도 유모의 젖을 먹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러나 위안은 메이링을 두둔하고 싶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옳다고 생각했다. 그는 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남자의 곁을 떠나려고 급히 일어났다. 글쎄, 나는 시대를 너무 앞질러 가려는 여자들이 반드시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아이란이 잘못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 위안은 냉랭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메이링과 마주치기를 은근히 기대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가도록 메이링은 하루 10분 이상 보지 못했다. 메이링은 하루 종일 갓난애에게 매달려 있어 단둘이 만날 기회는 노려볼 새도 없었다. 노부인은 바라던 손자가 생겨 무척 기뻐했다. 그녀는 신식 생활에 익숙해 있었지만 몇 가지 구숙풍습에도 즐거움을 느꼈으므로 달걀을 붉게 물들이거나 은그릇을 사들이는 등 아직도 먼 한 달 맞이 잔치를 준비했다. 노부인은 아기에 관한 일도 뭐든지 메이링과 상의했다. 아이란이 아기 엄마라도 잊은 듯이 말이다. 어느새 날이 흘러 위안은 직장에 있는 세수도로 돌아가야 했다. 하루 이틀이 허무하게 지나갔다. 수심에 잠겨있던 위안은 메이링이 그렇게까지 바삐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또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든 만날 시간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휴가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그런 생각이 더욱 굳어졌고 메이링이 그를 고의로 피하고 있다고 여겼다. 노부인도 아기에게서 얻는 새로운 기쁨 때문에 메이링을 사랑하는 위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듯했다. 마지막 날 쌩이 위안을 찾아왔다. 그는 유쾌한 표정으로 위안과 아이란의 남편을 향해 말했다. 난 오늘 밤 화려한 무도회에 초대를 받았어. 남자가 한둘 모자라는데 같이 가지 않겠어. 예쁜 여자들과 춤추고 싶지 않아. 아이란의 남편은 지난 2주일 동안 아이란에게 얽매여 재미를 못 보았다며 좋아했다. 하지만 위안은 여러 해 동안 그런 재미와는 담을 쌓고 지냈기 때문에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미국으로 떠난 후에는 춤추는 걸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했으므로 낯선 여자와 춤출 생각을 하니 부끄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그러나 쌩은 기어이 위안을 데리고 가려 했고 두 사람이 거의 등 떠미는 분위기여서 거절하지 못했다. 안 될 게 뭐람. 바보같이 집안에만 틀어박혀 때만 기다리고 있다니. 내가 재미를 좀 본다고 메이링이 상관할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니 용기까지 생겼다. 위안은 큰 소리를 치며 응했다. 좋아, 그럼 가자고. 그날 밤 위안은 예전에 저녁이면 입고 나가곤 했던 검은 야외복을 입고 나왔다. 그때 메이링이 잠드나기를 아는 채 그의 앞을 지나갔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위안을 상대할 시간조차 없어 보였던 그녀지만 궁금한 듯이 물었다. 어디를 가시려고요? 그는 대답했다. 쌩하고 아이란의 남편과 함께 무도회에 가려고. 그 순간 메이링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위안도 느꼈으나 곧 착각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메이링은 자는 아기를 더욱 꼭 끌어안으며 조용히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럼 재밌게 놀다 오세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훌쩍 가버렸다. 위안은 위안대로 그녀에 대한 반감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좋아, 재미를 보고 말고. 이건 나의 마지막 밤이라고. 마음껏 재미를 봐야겠어. 그날 밤 위안은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술을 마구 들이켰고 누가 권하기만 하면 두말 없이 받아 마셨다. 그는 술에 취해서 함께 춤추는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분간하지 못했고 품 안에 여자가 있다는 것만을 겨우 알 뿐이었다. 마셔보지 않은 양주를 너무 많이 마신 탓에 바닥의 꽃무늬가 눈에 번쩍번쩍하며 아물거렸다. 그러나 그는 취기를 잘 이겨냈으므로 보는 이들은 그가 얼마나 취했는지를 몰랐다. 쌩도 감탄하면서 말했다. 위안은 복도 많지. 우린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데 위안은 점점 하얗게 되니 말이야. 눈은 석탄처럼 타고 있어. 이날 밤 무도회에서 위안은 어디서 본 듯한 여자를 만났다. 쌩은 위안에게 여자를 소개했다. 이 아가씨는 나의 새 친구야. 한 번만 너에게 양보할 테니 춤을 춰봐. 이 친구가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보라고. 그래서 위안은 그녀와 춤을 추게 되었다. 새하얀 긴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날씬했고 어딘지 모르게 깔끔해 보였다. 위안은 그녀의 얼굴을 언젠가 본 적이 있다고 생각했다. 둥글고 가무잡잡한 얼굴에 입술은 정열적으로 도톰했고 예쁜 편은 아니었으나 쉽게 잊히지 않을 강렬한 인상이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 선생님이군요. 같은 배를 탔더랬죠. 기억나세요? 위안도 그제야 알아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언제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외치던 분. 여자의 커다란 검은 눈이 갑자기 진지해지더니 루즈를 짙게 바른 입술을 내밀면서 말했다. 이 나라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자유롭긴 하지만 지독하게 고독하답니다. 그녀는 갑자기 춤을 멈추고 위안의 옷소매를 당기면서 말했다. 어디 앉아서 얘기 좀 해요. 선생님도 저같이 비참하세요. 저는 막내딸이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이 도시에서 두 번째로 높은 관리직에 있죠. 첩을 넷이나 거느리고 있는데 모두 기생 출신이에요. 선생님은 제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선생님의 누이 동생도 알고 있어요. 아름다운 분이죠. 하지만 다른 여자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 여자들의 생활이 어떤지 아세요? 하루 종일 노름을 하거나 숙독공론 아니면 밤새도록 춤을 춰요. 전 그렇게 살기는 싫어요.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죠? 그녀의 말이 빨간 입술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진지했기 때문에 위안은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이윽고 위안이 세수도와 그의 직업, 그리고 대수롭지 않은 자리에 취직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자 그녀는 귀를 기울여 들었다. 쌩이 와서 그녀의 손을 잡고 춤추자며 끌어당기자 그녀는 냉정하게 뿌리치고는 입술을 삐죽하고 있다가 쏘아붙였다. 비키세요. 우린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자 쌩은 웃으며 놀라듯이 말했다. 위안, 이 아가씨가 심각해질 수 있다니. 난 질투심이 나는걸. 그녀는 벌써 위안에게 자기의 진심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녀는 온몸으로 이야기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둥구스름한 두 어깨를 움츠러 보이기도 하고 예쁘고 토실토실한 손을 열정적으로 움직이기도 했다. 전 정말 모든 게 싫어요. 선생님은 안 그러세요. 미국에 다시 갈 수도 없어요. 아버지가 돈을 안 주시거든요. 나한테 더 이상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첩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노름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난 이곳이 싫어요. 내가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니까 첩들이 별 치사한 소리를 다 하거든요. 위안은 이 여자에게 실증이 났다. 드러난 가슴이며 새빨간 입술이며 외국제 옷 등이 몸서리치게 싫었다.
그러나 그녀의 열성에 동정심 같은 걸 느끼고 그녀의 처지가 가엾기도 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왜 일자리를 구하지 않죠?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학에서 뭘 전공했는지 아세요? 서양식 주택의 실내 장식이에요. 저는 제 방을 장식하고 친구들의 방도 장식해 주었지만 모두 공짜로 해줬어요. 이곳에서 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까요? 저는 이 나라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내 나라인 거려. 하지만 오랫동안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 생활에 젖은 게 탈이에요. 난 갈 곳이 없어요. 내겐 이제 고향도 없는 셈이죠. 위안은 오늘 밤 재미를 보려던 생각을 까맣게 잊고 이 가련한 여자의 공경에 마음이 끌리고 있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그녀는 위안의 동정어린 눈을 보면서 짙게 화장한 두 눈에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러나 위안이 여자를 위로할 말을 찾기 전에 쌩이 돌아왔다. 쌩은 이번만은 거절을 당하고 싶지 않았던지 그녀의 눈물도 아랑곳 없이 그녀의 허리에 팔을 감았다. 그리고 웃으면서 여자를 이끌고 물결치는 음악 속으로 들어갔다. 위안만이 혼자 남았다. 위안은 더 이상 춤을 추고 싶지 않았다. 너무 시끄럽고 흥겨운 기분이 나지 않았다. 쌩과 춤추던 여자가 다시 옆에 와서 말을 걸었으나 좀 전의 말은 깨끗이 잊은 듯 아무 생각도 없이 밝은 얼굴이었다. 그는 허탈한 마음으로 혼자 앉아서 보이가 따라주는 대로 술을 들이켜고 또 들이켰다. 집에 돌아왔을 때 위안은 심하게 비틀거리지는 않았지만 술기운으로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다. 그래도 아이란의 남편을 부축할 기력은 남아있었다. 아이란의 남편은 도저히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고 벌개진 얼굴로 정신없이 뭐라고 중얼거렸다. 위안이 대문을 두드리자 재빨리 문이 열렸다. 문을 열어준 하인 곁에 메이링이 서 있었다. 아이란의 남편은 메이링을 보자 이렇게 짓거렸다. 메이링, 당신도 같이 갈 걸 그랬어. 예쁜 경쟁자가 생겼다 이거야. 그 여자는 위안을 놓지 않으려고 했어. 그렇지 위안. 그러더니 한바탕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메이링은 대꾸도 하지 않고 하인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술이 몹시 취하신 모양이야. 형부를 방으로 좀 모시고 가요. 아이란의 남편과 하인이 사라지자 메이링은 노여움에 불타는 눈으로 위안을 노려보았다.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다. 위안은 그녀의 시선을 보는 순간 갑자기 거센 폭풍우를 맞은 듯이 취기가 싹 가셨다. 온몸이 싸늘하게 굳는 것 같았으며 한순간 메이링이 무섭기까지 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몸을 똑바로 한 채 서 있었다. 위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동안 침묵을 지키던 그녀가 이제야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은 불꽃처럼 튀어나왔다. 당신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군요. 게으르고 어리석은 큰집 사람들과 똑같아요. 전 바보였어요. 전 그분만은 달라. 그분만은 술과 춤으로 세월을 보내는 외국 바람이 든 건달과는 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도 별 수 없군요. 그 보기 흉한 양복을 좀 보세요. 술 냄새가 진동해요. 당신도 취하셨죠? 위안은 이 말에 슬그머니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어린애처럼 볼멘 소리로 투덜거렸다. 당신은 내게 관심이 없었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생각하고 기다렸는지 알아. 그런데도 늘 바쁘다는 구실만 만들고. 내가 언제 둘러댔어요. 메이링은 미친 듯이 악을 쓰면서 발을 굴렀고 마치 망나니 아이를 때리듯이 세차게 위안의 따귀를 때렸다. 내가 얼마나 바빴는지 알아요. 그 여자가 누구죠? 내일이면 당신은 떠나기에 오늘 밤만은 당신하고 조용히. 아, 미워. 당신이 미워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급히 달아나 버렸다. 위안은 멍청하게 서서 그녀가 한 말을 생각했다. 자기를 밉다고 한 말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이렇게 그의 휴가는 참담하게 끝났다. 다음 날 위안은 혼자 세수도로 떠났다. 맹은 휴가가 짧았으므로 먼저 돌아갔다. 늦은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기차는 어둠 속을 달리고 창문에는 빗물이 흘렀다. 빗물 때문에 들판을 좀처럼 내다볼 수가 없었다. 마을마다 사람들은 지저분했고 몇 사람의 역부들이 떨고 있을 뿐 역은 텅 비어 있었다. 너무 일찍 출발해서인지 메이링의 배웅도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바깥을 내다보는데도 실증이 난 그는 공연히 마음이 허전해서 가방에서 생이 준 시집을 꺼냈다. 두툼한 상아색 책장을 넘기며 대충 읽었다. 책장마다 몇 줄의 글이 검은 활자로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언뜻 보아 매우 오묘한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위안은 점점 호기심을 느끼고 고민도 잊은 채 시들을 주의 깊게 읽었다. 하지만 생이 쓴 짧은 시들은 모두 속이 비어 있었다. 그것들은 귀엽고 섬세하고 유려했고 운율도 아름다웠으나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은빛으로 장정한 아름다운 시집을 덮고 케이스에 넣었다. 찻장 밖으로 빗줄기 속에 웅크린 마을들이 지나갔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은 비를 맞아 검게 보였다. 문간마다 남자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초가지붕에 퍼붓는 비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햇볕만 나면 짐승처럼 밖에서 살 수도 있고 아무튼 명랑하게 지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줄기차게 내리는 비는 그들을 오두막 안으로 몰아넣었고 차가운 비가 너무 오랫동안 내리다 보니 그들은 좁은 데서 복닥거리다가 싸우기가 일쑤였다. 이제 그들은 제발 비가 그쳤으면 하고 원망에 사무친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조금 전에 읽은 생의 시들은 죽은 여자의 금바리에 비친 달빛, 눈이 소복이 쌓인 공원의 분수, 새하얀 모래 사이로 드러난 가름한 섬, 선녀들이 살 것 같은 섬주의 초록빛 바다 등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었다. 위안은 마을 사람들의 우울한 얼굴을 보고 괴로운 마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아무것도 쓸 수 없어. 생이 쓴 것과 같은 아름다운 시를 쓰려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움막집들이 자꾸 눈앞에 떠오를 뿐이야. 생은 그런 비참한 하층 생활에 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지만 나는 그런 생활을 소재로 하여 시를 쓸 재주가 없어. 나는 왜 이다지도 표현력이 부족할까? 생각은 꼬리를 물고 계속됐다. 그는 마침내 어디든지 한 고장에 뿌리박고 살아본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생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신시대와 구시대 중간에 있다고 생각했던 일을 상기했다. 그리고 자신이 외롭지 않다고 믿었던 것이 착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외로웠다. 여행이 끝날 때까지 비가 계속 퍼부었다. 그가 기차에서 내렸을 때는 주변이 어둑어둑했고 낡은 성벽은 빗줄기 속에서 음침하고 시커멓게 서 있었다. 그는 인력거를 불러 타고 미끄러운 거리를 달리는 동안 고독과 오한에 떨면서 앉아 있었다. 인력거꾼이 도중에 한번 넘어졌다. 그가 몸을 일으켜 숨을 몰아쉬면서 얼굴에 뚝뚝 떨어지는 빗물을 닦아내느라 잠깐 서 있는 동안 위안은 바깥을 내다보았다. 성벽에는 아직도 오두막집들이 개딱지처럼 붙어 있었는데 홍수에 당장 떠내려갈 듯이 아슬아슬하게 보였다. 그 안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날이 개기를 기다리며 말없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새로 맞이하는 새해는 가장 행복한 해가 될 것이라고 위안은 생각했지만 시작은 이렇게 우울했다. 좋기는커녕 나쁜 일이 겹쳐 일어났다. 비가 그치지 않은 탓에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절에서는 비가 그치기를 비는 기도를 올렸으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혁명 영웅 이외에는 어떤 신도 믿지 않는 젊은 지도자들은 민간에서 벌어지는 이런 행위를 미신이라고 치부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배하는 지역의 모든 절을 폐쇄해 군인들을 주둔시키고 승려들을 구석방에 가둬버렸다.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농부들이 격분하고 나섰다. 그들은 승려들이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 기부를 요구한다고 화를 냈으면서도 부처님이 노하면 큰일이라고 걱정하면서 비가 계속 내리는 것도 새 정부가 잘못한 탓이라고 떠들어댔다. 이렇게 농민들과 승려들이 합세하여 혁명 정부를 공격했다. 비는 한 달 동안 계속 내렸다. 큰 강의 물이 불어나 지류와 운하로 흘러들어갔다. 사람들은 대홍수가 닥칠 거라고 걱정했다. 홍수 다음에는 기근이 올 것이다. 사람들은 새 시대가 오면 그와 함께 천지도 새로워진다고 믿고 있었는데 하늘은 예나 다름없이 변덕스럽고 땅은 홍수나 가뭄으로 수확을 망치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새 정부의 지도자들도 옛날 탕관오리들에 비해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다고 떠들기 시작했으며 새 시대의 희망에 부풀어 잠시 조용했던 지난날의 불만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위안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비 때문에 훈련을 할 수 없어 막사에 갇혀 지내던 맹은 젊은 열기를 발산하지 못해 답답해하다가 위안을 찾아왔다. 그리고 위안이 무슨 말을 하면 대번에 반박했다. 비를 저주하고 사령관을 저주하고 나날이 이기적으로 변해 국민의 복지를 무시하는 새 정부의 지도자들을 저주했다. 맹이 너무나 신랄하게 비난하자 위안은 어느 날 되도록 부드럽게 말해보았다. 하지만 말이야,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해서 정부를 비난할 수는 없는 거야. 홍수가 난다고 해서 그 책임을 지도자에게 돌린다는 건 말도 안 되지. 그러나 맹은 거칠게 소리쳤다. 아니야, 난 그놈들을 욕할 테야. 그놈들은 진정한 혁명가가 아니니까. 그런 다음 맹은 목소리를 낮춰 초조하게 말했다. 형, 극비에 속하는 얘기를 하나 할까? 형은 줏대가 있어. 분명히 어떤 이념을 택하지는 않지만 형 나름대로 무슨 일에고 성실하고 착하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니까 믿고 얘기하는 거야. 들어봐.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없어지더라도 놀라지 마. 우리 부모님한텐 걱정하지 말라고 대신 전해주고. 지금 새로운 혁명이 무르익어 가고 있어. 진정한 혁명이야. 그래서 나는 4명의 동지와 함께 거기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어. 충직한 부하들을 데리고 새로운 혁명의 중심 세력이 있는 서쪽으로 갈 생각이야. 이미 열렬한 동지들이 수천 명이나 참가하고 있지. 그렇게 되면 날 무시하는 사령관과 싸울 기회도 생기는 거야. 맹은 하늘을 쳐다보더니 이윽고 얼굴이 밝아졌다. 본래 무뚝뚝한 얼굴이라 그저 약간 밝은 빛을 보였을 뿐이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참된 혁명은 민중을 위한 것이어야 해. 우리가 권력을 쥔 다음 민중의 복지를 위해 노력할 참이야. 그러면 거지도 없고 부자도 없는 세상이 될 거야. 맹의 이야기를 위안은 서글픈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거지가 있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미국조차 부유하고 모든 것이 풍부한 겉모습 뒤에는 비참하게 살아가는 빈민가가 있지 않았던가. 그렇다. 빈민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맹이 실컷 짓거리고 돌아간 후 위안은 창가에 서서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맹이 꿋꿋하게 머리를 들고 빗속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맹 혼자뿐이었다. 거리에는 비에 젖어 미끄러운 길을 달려가는 인력 거꾼만 보일 뿐이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 또다시 머릿속에 떠올랐다. 메이링에게서 편지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도 편지를 하지 않았다. 메이링이 그토록 자기를 싫어한다면 편지를 써봐야 헛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하루하루는 더욱 쓸쓸했다. 위안은 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일에만 열중했다. 일에만 전력을 쏟았으나 올해에는 그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불신의 풍조가 학교에까지 번져 학생들은 규칙에 저항했다. 젊은 혈기로 원리만을 중시한 나머지 당국자들과 싸우고 교수들과 싸우며 수업을 거부했다. 위안이 교실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은 한 명도 없었다. 위안은 할 수 없이 집에 돌아와 낡은 책을 뒤적였다. 그는 매달 월급에서 절반을 떼어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새 책을 살 여유가 없었다. 긴 밤을 지새우며 곰곰이 생각해 볼수록 빚을 다 갚기란 한때 메이링에 대해 지녔던 꿈처럼 가망이 없는 듯했다. 일주일 내내 강의실은 텅텅 비어 있었다. 위안은 학생 하나 없는 텅 빈 교실을 망연하게 쳐다보다가 퍼붓는 비를 무릅쓰고 흙탕길을 걸어 실습농장으로 갔다. 아무래도 수학은 망친 듯 싶었다. 발화 상태도 좋았고 무럭무럭 자라서 잘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외국 종자라 토질이 맞지 않는 데다가 비가 많이 온 탓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쓰러져 썩고 있었다. 위안이 사라진 희망을 눈앞에서 확인하고 아쉬워하고 있을 때 한 농부가 빗속을 달려와서 거보라는 듯이 웃으면서 소리쳤다. 외국 씨앗이 아무래도 우리 땅엔 좋지 않죠. 종자는 싹이 잘 트고 괜찮게 자라는 것 같지만 지탱해 나가는 힘이 없어 나서요. 그때 내가 말했잖소. 그렇게 큰 씨앗은 이 땅엔 맞지 않는다고요. 내 밭을 봐요. 물이 차 있지만 죽진 않을 겁니다. 위안은 아무 말 없이 농부의 밭을 바라보았다. 사실이었다. 그 밭에는 작고 다부진 밀이 진흙 속에 서 있었다. 잘 자란 것은 아니나 죽지는 않을 것 같았다. 위안은 대꾸를 할 수가 없었다.
그는 미련스럽게 웃는 농부의 얼굴을 보며 분노를 느꼈다. 그 순간 맹이 인력거꾼을 때린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발길을 돌려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을신년스러운 봄날에 위안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자리에 누워 하염없이 흐느껴 울었다.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이 아니었다. 세월이 허망하기만 했다.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 수도는 폭우를 맞아 쓸쓸하고 초라해 보였고 밀은 썩어 있었고 혁명은 퇴색하여 새로운 전쟁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동맹휴학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저런 서글픔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눈물을 자아냈던 것이다. 그날 밤은 슬프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슬픔은 40일이 넘도록 메이링한테서 편지가 없는 것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했다. 그녀는 악을 쓰며 이렇게 말했다. 미워, 당신이 미워요. 그리고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동안 항구 도시의 노부인한테서 꼭 한번 편지가 왔을 뿐이었다. 위안은 혹시나 하고 기대했지만 편지 겉봉투에는 메이링의 이름이 없었다. 노부인은 손자 자랑을 했고 아이란이 남편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이를 두고 가서 마음이 놓인다고 썼다. 아이란은 아기가 성가신 존재가 될까봐 어머니에게 맡겨두었던 것이다. 노부인은 이렇게 쓰고 있었다. 아이란은 자유롭게 즐기는 것만을 좋아하지. 덕분에 하루 종일 손자를 볼 수 있게 되어 기쁘단다. 물론 아이란의 행동은 옳지 않지만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손자를 안아주고 있지. 편지를 읽고 어둡고 쓸쓸한 방에 혼자 누워 있으려니 또 하나의 조그만 슬픔이 곁들여졌다. 노부인의 사랑이 온통 손자에게 쏠려 이젠 노부인마저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가엾고 비통한 생각마저 들었다. 나는 정말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인간일까? 그는 눈물을 흘리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못 살겠다는 백성들의 원성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새 수도에서 고독한 생활에 젖어 있는 위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 위안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으며 아버지 왕후도 한 달 건너서 반드시 회답을 보내왔다. 그러나 위안은 아버지를 찾아가지는 않았다.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였다. 변화가 심한 시대였으므로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럴수록 위안은 자기 일에 충실하려 했다. 연말 휴가 때는 누구보다도 메이링을 보고 싶어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왕후의 편지만으로는 그 지방의 실정을 알 수 없었다. 노인은 자기의 힘도 깨닫지 못하고 몇 번이나 같은 말을 적어보냈다. 봄이 되면 화적을 토벌할 것이며 화적들이 횡행하고 있으므로 백성을 위해 군대를 이끌고 가서 평정할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물론 위안은 믿지 않았다. 그렇다고 늙은 아버지의 만용에 화를 내지도 않았다. 전에는 아버지의 허풍에 화가 나기도 했으나 이제는 노인의 가련한 공룡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아버지도 많이 늙으셨군. 이번 여름에는 찾아뵈어야지. 때로는 이런 우울한 생각을 했다. 그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아버지한테나 다녀올 걸.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여름까지 빚을 갚으면 백부에게 진 빚이 얼마나 남는지 계산해 보았다. 그래서 월급이 제때 나오기만을 바랐다. 완전히 낡거나 그렇다고 완전히 새롭지도 않은 시끄러운 시대에는 가끔 봉급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런 상태였으므로 왕후의 편지는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위안이 막 잠자리에서 일어나 추위를 피하기 위해 아침마다 손수 피우는 작은 난로 옆에서 세수를 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끈기 있게 두드리는 소리였다. 위안은 노크 소리에 대답했다. 들어와요.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왕얼의 장남이었다. 위안은 사촌형에게 불길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짐작했다. 여이고 누런 목은 퍼렇게 멍이 들었고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역력했으며 오른쪽 손가락에는 피 묻은 붕대를 감고 있었다. 그의 비참한 몰골을 보고 위안은 할 말을 잊은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몸집이 자그마한 사촌은 위안의 얼굴을 보자 숨을 죽이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위안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얼른 옷을 입고 사촌을 자리에 앉힌 다음 차주전자에 차를 넣고 큰 탕간에 든 물을 부으면서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어서 얘기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 일어난 모양인데. 사촌영은 숨을 죽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따금 불안한 시선으로 문 쪽을 돌아보곤 했다. 아흘에 전 한밤중에 화적들이 우리 성을 습격했어. 내 아버지의 잘못이야. 우리 아버지 집에 와서 연말을 보내고 있었는데 노인들이 대개 그렇듯이 입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던 거야. 내 아버지한테 몇 번이나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사정했지만 어딜 가나 봄만 되면 화적들과 한바탕 싸울 계획이라는 둥, 예전처럼 무찔러버리겠다는 둥 허풍을 떨고 다녔어. 우리 주인은 온통 적이나 다름없는데 말이야. 소작인들은 언제나 지주를 미워하니까. 그들이 화적에게 고해 바쳤던 모양이야. 화적 두목이 부하들을 사방에 풀어 이빨도 없는 합죽의 왕후를 겁낼 줄 아느냐며 봄까지 기다리기는커녕 당장 왕후와 왕후 일가를 해치우겠다는 소문을 퍼뜨렸어. 아버지와 나는 그 소문을 듣고 급히 많은 돈과 소 20마리, 양 10마리를 화적 두목에게 바치고 노망든 노인의 말이니 오해 말라고 빌었어. 그래서 일단 우리 성만은 위기를 면할 줄 알았지. 여기서 말을 끄는 사촌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위안은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차를 따라준 다음 말했다. 진정하십시오. 뜨거운 차를 좀 드시고 두려워할 건 없어요. 나도 힘 있는 데까지 해볼 테니까 천천히 얘기를 해요. 이윽고 사촌은 떨리는 몸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겁먹은 채 속삭이는 듯 낮았다. 좌우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갈피를 못 찾겠어. 우리 성 안에 혁명가인지 뭔지 하는 사람들이 새로 세운 학교가 있는데 젊은이들은 모두 거기서 혁명가를 부르고 벽에 걸어놓은 새로운 초상화에 절을 하고 예전의 신령님들을 무조건 배척하는 거야. 그 정도라면 또 몰라. 그 자들이 글쎄 사촌인 곱사등이까지 절에서 깨어내어 자기네 편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너는 아마 그 곱사등이를 모를 거야. 사촌은 여기서 말을 멈추고 위안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했다. 위안은 엄숙한 말투로 대답했다. 어릴 때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는 옛날에 잠깐 보았던 곱사등이 소년의 모습을 회상하고 아버지 왕후 장군이 그 곱사등이에 대해 자주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지나는 길에 토벽집에 들른 적이 있는데 곱사등이는 왕후가 가진 외국제 곤청을 탐나는 듯이 만져보았다. 왕후는 그 소년이 군인 기질이 다분하다고 생각했고 불구만 아니었다면 왕따에게 말해서 자기 밑에 두었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위안은 옛날 생각에서 돌아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하던 말을 어서 계속하세요. 그리고는 어찌 됐죠? 사촌은 다시 입을 열었다. 중이 된 그 사촌까지 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단 말이야. 가까운 절에 있던 양어머니가 천식으로 2년 전에 죽은 뒤 그 사촌의 성질이 매우 사나워졌다고 해. 양어머니가 있을 때는 옷도 만들어주고 가끔 기름기가 없는 과자 같은 것도 갖다 주어서 얌전하게 지냈지. 그런데 양어머니가 죽자 절에서 점차 성미를 드러내더니 거기서 도망쳐 나와 소작인들을 선동해서 토지를 약탈하는 어떤 비밀단체에 들어갔던 모양이야. 나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단체가 화적들과 힘을 합친 거야. 성 안은 물론 성 밖에서도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 그놈들은 정말 심한 소리를 하며 다니더란 말이야. 참으로 입에 담기가 어려운데 부모를 미워하라, 형제를 증오하라, 먼저 일가친척부터 죽여라. 이따위 소리를 하고 다닌단 말이야. 올해부터 홍수가 나면 흉작이 따르게 마련인데다 새 정부가 무력한 것을 알고는 농민들도 더욱 날뛰었지. 여기까지 말하고 사촌은 다시 몸을 떨기 시작했다. 초조해진 위안은 참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재촉했다. 알고 있어요. 여기도 비가 많이 왔어요. 그 뒤 어떻게 되었나요? 사촌은 침울하게 말했다. 오래된 화적, 새로 나온 화적, 거기다 농민들까지 모두 합세해서 성 안으로 쳐들어와 깡그리 쓸어버렸어. 우린 내 아버지의 부관으로 어떤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곤보형에게로 피신했지. 그렇지만 내 아버지는 그리로 피할 생각은 않고 엉뚱하게도 허세를 부리면서 겨우 간다는 것이 할아버지가 살던 토벽집이었어. 사촌용은 한숨을 내쉬고 더욱 몸을 떨면서 말했다. 폭도들이 곧 토벽집으로 밀어닥쳐 내 아버지를 붙잡아 엄지손가락을 묶어 중간방 대들보에 매달아 놓고는 깡그리 빼앗아갔어.
내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잔금까지 빼앗아갔어. 부하들은 모두 달아나고 언청이 노인만이 우물 속에 숨어 있다가 살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살짝 가보았더니 어느새 그놈들이 돌아와서 나를 붙잡고는 그만 이렇게 손가락을 자르지 않겠어. 나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놈들은 내가 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려둔 모양이야. 그리고 하는 말이 왕후의 아들에게 가서 아비가 붙들려 있다고 전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달려온 거고. 사촌은 울면서 피투성이가 된 붕대를 풀어 하얗게 드러난 뼈와 일그러진 살을 위안에게 보여주었다. 위안은 아찔해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았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생각하느라고 정신을 모으고 있었다. 먼저 아버지를 만나야겠다고 판단했다. 아버지가 벌써 변을 당했으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신복 언청이 노인이 살아있다니까 아직 희망이 없지는 않았다. 그럼 화적들과 폭도들은 다 물러갔나요? 위안은 갑자기 고개를 쳐들며 물었다. 그럼 값 나가는 물건은 모조리 가져갔어. 사촌형은 다시 울면서 말을 덧붙였다. 성 안의 큰 집은 모두 불타버렸어. 소작인들이 한 짓이야. 마땅히 우리를 구해줘야 하는데도 비적편을 든 거야. 그놈들은 우리 재산을 깡그리 쓸어갔어. 할아버지 집을 차지하고 땅도 자기네가 나눠 갖겠대. 그렇지만 나는 소문만 듣고 가보지는 못했어. 이 말을 듣고 위안은 아버지가 겪고 있을 고통으로 인한 근심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땅도 집도 없어진다면 그야말로 모든 것을 빼앗긴 셈이다. 이 무서운 운명 앞에서 위안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곧 아버지한테 가야겠어요. 잠깐 생각한 뒤에 그는 다시 얘기했다. 형님은 항구도시로 가세요. 집에 약도를 그려드릴게요. 그리고 노부인을 만나면 제가 먼저 갔다고 전해주시고 노부인도 오시겠다고 하면 모시고 오세요. 제가 편지를 써드릴게요. 위안은 이렇게 결단을 내린 후 사촌이 식사를 마치고 떠나자 그도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출발했다. 위안은 이틀 동안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번 사건이 마치 옛날 동화에 나오는 잔혹한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옛날에나 있었던 잔악한 행위가 자행될 수 있을까 하고 되새겨보았다. 그는 치안이 철저한 항구도시를 생각했다. 그곳에서는 쌩이 유쾌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아이라는 아니라고 자유분방하게 미소를 뿌리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말이다. 16,000km나 떨어진 미국의 백인 처녀 메리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위안은 한숨을 내쉬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새 수도를 떠나기 전에 위안은 맹을 찻집으로 불러내 이야기를 했다. 맹이 붕괴하여 함께 갈지도 모른다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맹은 같이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위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맹은 눈썹을 치켜 세우고 말했다. 나는 작은아버지가 민중을 억압한 나머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지. 어쨌든 난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된 데는 조금도 책임이 없으니까 관계하고 싶지 않아. 형은 지금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노인을 위해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을 가겠다고 하는 거야. 작은아버지가 형에게 뭘 해줬다고 그러지. 나는 노인들이야 어떻게 되든 조금 더 상관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뜻밖의 재앙에 낙심한 위안을 보고 있던 맹은 영 무정한 인간은 아니었으므로 몸을 앞으로 내밀고 탁자 위에 놓인 위안의 손을 잡으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그보다 형, 나와 함께 가지 않겠어. 형은 혁명에 참가하기는 했지만 진심은 아니잖아. 우리의 새로운 대의에 진심으로 동참하지 않겠냐고. 이번에야말로 진정한 혁명이야. 위안은 고개를 흔들어 거절했다. 그러자 맹은 돌연 위안의 손을 놓고 일어섰다. 그럼 이만 헤어지자. 형이 돌아올 때 나는 아마 이곳에 없을 거야.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몰라. 기차 안에서 위안은 그렇게 떠나버린 맹의 늠름하고 다부진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기차는 줄곧 흔들거리며 달려갔다. 위안은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언제 보아도 기차 승객들은 비슷한 것 같았다. 비단과 모피로 몸을 감싼 뚱뚱한 상인들, 군인과 학생, 보채는 아이를 아는 아낙네들이 보였다. 통로 쪽 자리에 형제처럼 보이는 두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외국에서 돌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로 맞춘 최신식 옷을 입고 있었다.
헐렁하고 짧은 양복 바지를 입었고 밝은색 양말에다 노란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다. 가슴에 외국 글자가 새겨진 털로 짠 두툼한 오버를 입고 있었고 가죽 가방도 산뜻한 새 것이었다. 그들은 유창한 외국어로 얘기를 주고받으며 웃곤 했다. 그들 가운데 하나는 기타를 치며 가끔 둘이서 외국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승객들은 신기한 듯 구경했다. 위안은 그들의 대화나 노래 가사를 모두 알아들었지만 아는 채 하지 않았다. 마음이 울적하고 피곤해서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기차가 어느 역에 닿았을 때 둘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공장을 시작하는 게 좋아. 그러면 이 불쌍한 것들이 일자리를 얻을 게 아니야. 다른 한 명은 보이에게 야단을 쳤다. 그 보이는 식기를 닦는 행주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더러웠기 때문이다. 위안 옆에 앉은 상인이 바닥에 침을 뱉을 때는 언짢은 눈빛으로 쏘아보기도 했다. 위안은 그런 것을 보고도 그냥 넘길 수 있었다. 전에는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화를 내고 불쾌해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뚱뚱한 사나이가 기침을 하며 바닥에 마구 침을 뱉는 것을 보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모른 채 할 수 있었다. 보이가 그릇을 닦는 행주가 새까만 것을 보아도 호통을 치고 싶지 않았다. 역마다 불결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보아도 참을 수 있었다. 신경이 마비된 것이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다 개조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체념한 까닭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쌩같이 쾌락만을 좇으며 살 수도 없었고 맹같이 아버지에 대한 구시대의 의무를 저버릴 수도 없었다. 그 두 사람처럼 바쁘게 자기 길을 가면서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아예 눈 감아버리고 산다면 편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과거의 자신이기도 한 옛것에 대한 의무를 저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긴 여행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참으며 가고 있었다. 드디어 기차는 토벽집에 가까운 도시에 도착했다. 기차에서 내려 빠른 걸음으로 성안을 지나갔다. 걸음을 멈추고 살펴보지 않더라도 최근 화적들이 도시를 한바탕 휩쓸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린 듯 말이 없었고 타다 남은 집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집주인들이 나와서 폐허가 된 자기 집을 분한 듯 둘러보고 있었다. 위안은 자기 할아버지가 살았던 집이요. 백보 가족이 살았던 큰 집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곧장 큰 길을 지나 성문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아직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는 작은 마을을 향해 들길을 걸어갔다. 이윽고 그는 토벽집에 이르렀다. 위안은 허리를 굽혀 가운데 방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위안이 옛날에 써놓은 시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읽고 있을 만큼 여유가 있지 않았다. 그 빈 방에서 소리쳐 부르자 두 사람이 다급히 들어왔다. 하나는 이도 없고 앙상하게 마른 늙은 소작인이었다. 아내를 여인 그는 살 날이 며칠 안 남은 듯했다. 또 한 사람은 왕후의 늙은 신복 언청이었다. 그들은 위안을 보자 와락 달려들어 말도 없이 위안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인사하는 것도 있고 위안이 전에 자던 방으로 그를 끌어들였다. 그곳 침대에 왕후가 누워 있었다. 그는 꼼짝도 않고 모로 누워 있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았다. 그는 시선을 고정시킨 채 뭔가 중얼대고 있었다. 아들 위안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 대신 가엾은 어린애처럼 두 손을 쳐들고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내 이 손 좀 봐. 위안은 아버지의 손을 보았다.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아버지, 위안은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노인은 처음으로 고통을 느낀 듯 눈물을 글썽거리며 신음하듯 말했다. 놈들이 그랬어. 위안은 늙은 아버지의 부어오른 엄지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매만지며 위로하듯 몇 번이나 거듭 말했다. 압니다. 저도 잘 알아요. 화정놈들이 그랬어요. 다 알고 있어요. 위안은 눈물을 삼킨 채 울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울었다. 위안은 우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왕후의 죽음이 다가온 것은 분명했다. 온몸에 끔찍한 누런빛이 감돌고 있었고 숨결이 매우 거칠었기 때문에 위안은 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왕후에게는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아들 위안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그놈들이 내 명검을 빼앗아갔어. 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버릇대로 입을 입가에 가져갔을 텐데 손을 움직이면 통증이 왔으므로 그냥 내려놓고 위안을 쳐다보았다. 위안은 평생 이때처럼 아버지를 불쌍하게 여긴 적이 없었다. 그는 지난날의 일들을 모두 잊고 아버지가 늘 지금같이 단순하고 천진난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느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아버지를 달랬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도로 찾아드릴게요. 돈을 주고 사오도록 하겠어요. 물론 불가능하다는 것을 위안도 알고 있었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아버지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렇게 약속했다. 그러나 이렇게 위로한 다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노인은 약간 안심을 한 듯 잠이 들었다. 위안이 왕후 곁에 앉아 있는데 언청이 노인이 발소리를 죽이며 위안을 위해 밥상을 차려왔다. 그리고는 왕후의 얕은 잠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나갔다. 위안은 아버지의 잠든 얼굴을 지켜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옆 탁자에 머리를 얹은 채 잠이 들었다. 날이 셀 무렵 위안은 눈을 떴다. 온몸이 쑤셔서 크게 기지개를 켠 뒤 발소리를 죽이며 옆방으로 갔다. 언청이 노인은 이미 위안도 다 알고 있는 자초지종을 울면서 되풀이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다. 얼른 이 집을 떠나야 합니다. 이 근처의 농민들은 모두 장군을 원망하고 있는데 장군이 쇠약해지셨다는 것을 알면 습격을 해올 겁니다. 도련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벌써 습격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요. 도련님이 오신 데다가 도련님은 젊고 강해 보이니까 조심하느라 염탐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자 늙은 소작인이 걱정스러운 듯이 위안을 쳐다보며 참견했다. 도련님, 서양 옷은 입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농부들은 그런 옷을 입은 젊은이들을 보기만 해도 미워합니다요. 도련님 같은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에 온다고 떠들어대더니 좋은 세상은 오지 않고 비만 자꾸 쏟아지고 이러다 홍수가 질 것 같으니까 말입죠. 그러니까 그런 양복을 입고 있다간. 말을 중간에서 그친 노인은 밖으로 나가더니 한두 군데 기운 자국이 있는 자신의 푸른 무명옷을 가지고 와서 달래듯이 말했다. 저희들을 도와주는 셈치고 이걸 입으십시오. 신발도 집에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봐도. 위안은 기꺼이 농부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중태에 빠진 아버지를 옮길 곳이 없었으므로 당분간 그 옷을 입고 안전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곧 운명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언청이 노인이 들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위안은 이틀 동안이나 왕후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늙은 왕후는 아직 죽지 않고 있었다. 그동안 위안은 노부인이 과연 올까 하고 몇 번이나 생각했다. 그토록 귀여워하는 손자를 돌보느라 오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노부인은 왔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위안은 이제는 음식을 먹일 때라든지 움직여 깨울 때 외에는 줄곧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다. 피부는 점차 검어지고 골문 한부에서 나는 썩은 냄새가 방 안 가득 감돌았다. 바깥에는 이른 봄이 찾아왔지만 위안은 밖에 나가서 하늘도 땅도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는 늙은 소작인의 말을 염두에 두었다. 괜히 마을 사람들 눈에 띄었다가 그들의 중오심을 부채질해서는 절대로 안 되었다. 아버지가 이 토벽집에서 평화로이 운명을 맞게 하고 싶었다. 위안은 침대 옆에 앉아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자신의 생애가 참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통 혼란뿐이고 확실한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이들 노인들은 모두 돈과 전쟁과 향락에 온 생애를 걸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가 하면 왕따의 아내나 태평양 건너 저편의 노교수 부부처럼 종교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도 있었다. 어디서나 노인들은 다 똑같았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안과 같은 젊은이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가. 종교에도 돈벌이에도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문득 메리를 떠올리고 그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녀가 살아가는 모습도 그와 그리 다르지 않을 터였다. 그가 아는 젊은 남녀들 중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자신 있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메이링밖에 없었다. 그런 메이링과 결혼하고 싶다고 새삼스럽게 생각했다. 이런 부질없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뜻밖에도 노부인의 목소리였다. 위안은 너무나도 반가워서 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노부인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더구나 그 곁에는 메이링까지 서 있는 게 아닌가. 메이링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라 그는 얼떨결에 이렇게 말했다. 난 설마 아기는 누가 보지? 메이링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침착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이란더러 이번만은 꼭 아기를 돌보러 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마침 일이 잘 되느라 언니가 형부와 말다툼을 했대요. 형부가 어떤 여자를 쫓아다녔다고 해서 싸웠대요. 그래서 4, 5일 집에 와 있는 것이 언니에게도 좋을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아버님은 어디 계시죠? 어서 들어가 뵙자. 노부인도 말했다. 메이링이 용태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 데리고 왔다. 위안은 곧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다. 세 사람은 왕후의 침대 곁에 섰다. 말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났기 때문인지 왕후는 잠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의 무거운 눈꺼풀이 열리는 것을 보고 노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알지. 그러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정말 알고 대답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왕후는 다시 눈을 뜨고 이번에는 메이링을 쳐다보더니 꿈을 꾸듯이 말했다. 내 딸. 위안은 딸이 아니라고 알려주려 했지만 메이링이 말렸다. 그녀는 측은한 듯이 속삭였다. 저를 따님으로 아시도록 그냥 놔두세요. 이제 임종이 가까우시니 마음을 안정시켜야 해요. 왕후는 시선을 다시 위안 쪽으로 옮겼으나 위안은 잠자코 있었다. 아버지가 비록 뚜렷한 의식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메이링을 딸이라고 불러준 것이 기뻤다. 지금 이 순간 세 사람은 한마음이 되어 있었다. 왕후는 또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밤 위안은 노부인하고 메이링과 함께 앞으로 할 일을 의논했다. 메이링이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실 것 같아요. 지난 사흘 동안 살아계신 것이 기적이에요. 심장이 무척 튼튼하신가 봐요. 하지만 자신의 패배를 알게 된 충격에는 어떤 강심장도 견뎌내지 못해요. 게다가 손의 상처가 곪아서 세균 감염을 일으켜 고열이 나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하고 붕대를 감을 때 그걸 알았어요. 왕후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메이링은 익숙한 솜씨로 노인의 상처를 씻고 치료를 했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위안은 이 얌전한 처녀가 화를 내며 자신을 미워한다던 바로 그 여자인가 의심했다. 그녀는 이 삭막하고 낡은 집안을 마치 오래전부터 살던 집처럼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며 간호에 필요한 물건들을 찾아냈다. 위안으로서는 그런 쓰임새가 있을 줄은 전혀 생각지 못한 것들이었다. 이를테면 누워있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누울 수 있도록 짚을 엮어 판자 위에 깔거나 말라붙은 못에서 벽돌을 주워다 아궁이의 뜨거운 재 속에 묻었다가 따뜻해지면 그것을 환자의 차가운 발에 가져다 댔다. 그게 효험이 있었는지 왕후의 신음소리는 잦아들었다. 왕후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녀의 가는 손은 뼈만 남은 왕후의 큰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편안하게 주무르는 그 손길이 하도 부드러워 왕후의 고통을 덜어준 모양이었다. 위안은 메이링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다. 마을 사람들의 감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므로 임종을 보는 대로 곧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언청이 노인의 말에 노부인도 귀를 기울였다. 늙은 소작인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건 사실입니다요. 오늘도 나가서 들었는데 장군님의 젊은 아들이 돌아와서 소작인들 손에 넘어간 땅을 도로 찾으려 한다고 사방에서 수군거렸어요. 아무래도 이곳을 잠시 떠나셨다가 이 험악한 분위기가 잠잠해진 다음에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하고 언청이는 여기 남아서 그들과 한편인 채 하면서 몰래 도련님을 도와드리겠어요. 이렇게 토지의 법을 어기는 것은 몹쓸 짓이니까요. 소작인이 이런 무법한 행동을 한다면 신령님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지신님은 진짜 땅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요. 의논이 끝나자 늙은 소작이는 몰래 시내로 들어가서 초라한 관을 하나 사서 사람들이 잠든 한밤중에 그것을 메고 왔다. 평민이 사용하는 관을 보자 언청이는 그 속에 장군을 뉘어야 하는 불운을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위안을 붙잡고 호소했다. 도련님, 제발 다음에 오시거든 장군님의 뼈를 다시 파서 이중으로 된 큰 관에 넣어 훌륭한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제게 약속해 주십시오. 장군님만큼 용감하고 친절하신 분은 없었어요.
위안은 그게 가능할지 미심쩍으면서도 약속을 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라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왕후가 곧 그의 아버지 왕눈 곁에 잠들게 될 땅떼기조차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왕후의 목소리였다. 위안이 달려가고 메이링도 그 뒤를 따랐다. 왕후는 눈을 뜨고 사납게 두 사람을 쳐다보고는 뚜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장검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위안이 약속했던 말을 되풀이하기도 전에 왕후는 지그시 두 눈을 감고 다시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위안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마음이 심란했다. 그는 아버지 곁에 다가가 잠시 목을 만져보았다. 아직도 가쁘게 호흡을 계속하고 있었다. 과연 심장이 튼튼했다. 영혼은 이미 몸을 떠났으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었다. 몇 시간은 더 뛸 것이다. 위안은 조바심이 나서 밖으로 나왔다. 오늘까지 꼭 사흘을 이 토벽집 안에 갇혀 있었다. 그는 마당에 나가 잠시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싶었다. 갖가지 고민이 그를 억눌렀지만 바깥 공기는 역시 상쾌했다. 그는 밭들을 둘러보았다. 아버지가 죽으면 이 밭과 토벽집은 법적으로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왕룽이 죽은 후 그렇게 배당되었던 것이다. 위안은 늙은 소작이니 한 말을 생각했다. 농민들이 사나워진 것은 틀림없었다. 그가 여러 해 전에 이 토벽집에 왔을 때도 이번처럼 선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반감을 가지고 그를 타양 사람처럼 대하던 일이 떠올랐다. 그러므로 장래일은 아무것도 확실치 않았다. 그는 두려웠다. 급변하는 이 새 시대에 이것은 내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가? 그가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에 굶주린 마음과 두 손과 머리뿐이었다. 사랑하는 메이링도 자기 것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메이링이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급히 곁으로 가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텐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으니 새벽녘이 고비인 것 같아. 위안이 대답했다. 저도 자지 않겠어요. 함께 지켜봐요. 메이링이 말했다. 그녀의 말에 위안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함께라는 말이 그렇게도 달콤하게 들린 적이 없었다. 그러나 위안은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말없이 흙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메이링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달빛이 내려앉은 들판을 침울하게 바라보았다. 마침 보름이 가까워져서 달빛이 밝았다. 마주 서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침묵이 너무 길자 더 참을 수가 없었다. 위안은 가슴이 터질 듯이 뛰며 온 정신이 그녀에게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자기를 미워하는 여자의 손을 잡게 될까봐 두려웠다. 뭔가 말이라도 건네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 같았다. 그는 약간 더듬거리며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 간호해준 덕분에 아버지가 좀 편해지신 것 같아.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에요. 저도 오고 싶었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위안은 다시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지 않으려고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메이링, 당신은 이런 쓸쓸한 곳에서 살려면 무서워서 못 살겠지. 난 어릴 때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 메이링은 달빛에 빛나는 밭과 작은 마을의 은빛 초가지붕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저는 어디서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새로운 도시에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언제나 세수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 도시를 보고 싶고 그곳에서 일도 하고 싶어요. 장차 저는 그곳에 병원을 세울 거예요. 세수도의 새 생활에 저도 끼고 싶을 거예요. 우리들 젊은 사람들에겐 그곳이 적합해요. 또 우리는... 그녀는 자기 말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벼랑간 작은 소리로 웃었다. 위안은 그 웃음소리를 듣고 메이링을 바라보았다. 시선이 마주치자 두 사람은 지금 처해 있는 현실도 잠시 잊었다. 죽어가는 노인도 있고 자기 땅을 찾을지 어떨지 모른다는 사실도 있고 눈과 눈 이외에는 모든 것을 잊었다. 이윽고 위안이 그녀를 응시하면서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한다고 했지. 이 말에 그녀는 숨가쁘게 대답했다. 위안, 정말 미워했어요. 그 순간만은. 위안을 바라보는 메이링의 입술이 조금 벌어졌다.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위안은 눈을 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녀는 혀끝으로 예쁜 입술을 죽였다. 위안의 시선은 그녀의 입술로 옮겨갔다. 갑자기 그는 입술이 타는 것을 느꼈다. 전에 어떤 여자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은 적은 있었지만 그때 그는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의 입술에 자기 입술을 대어보고 싶었다. 지금까지 무엇을 뜨겁게 요구한 적이 없었던 그는 이 순간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그녀에게로 몸을 굽혀 그녀의 입술에 자기 입술을 갖다 댔다. 메이링은 꼼짝도 않고 똑바로 서서 입술을 허락했다. 그 육체는 같은 종족의 육체였다. 위안은 겨우 입술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서 그녀의 두 볼이 빨갛게 물들고 두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평소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입을 열었다. 그렇게 긴 무명옷을 입고 있으니 다른 사람 같아요. 이런 모습은 처음 보거든요. 잠시 동안 위안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방금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훔쳤는데도 어떻게 이 여자는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 저렇게도 침착하게 뒷짐을 지고 서 있을 수 있다니. 오히려 위안이 침착성을 잃고 이렇게 말했다. 보기 싫어. 꼭 농부같이. 아니요, 좋아요. 그녀는 짧게 말한 다음 위안을 유심히 보았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잘 어울려요. 양복보다 오히려 자연스러워요. 당신이 좋다면 언제나 이것만 입겠어. 그는 열정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은 채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언제나보다는 때로는 이것, 때로는 저것, 그때그때 경우에 따르는 편이 좋아요. 사람은 항상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다시 그들은 말없이 마주 보았다. 그들은 죽음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이젠 죽음이란 없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말을 꺼내야만 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를 정면으로 줄곧 응시하는 그녀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다. 방금 내가 한 행동은 서양식이니까 혹시 그것이 싫다면. 위안은 여전히 그녀를 지켜보면서 말했다. 그녀가 싫다고 말한다면 그는 용서를 구할 작정이었다. 그러면서도 방금 한 말이 입맞춤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그녀가 알았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차마 확인할 수도 없어서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때 메이링이 조용히 말했다. 외국 것이라고 다 나쁘진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구식 처녀처럼 몹시 수줍어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꺼풀이 한두 번 바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더니 그녀는 그를 다시 혼자 남겨두고 가려고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가지 않았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어 침착하게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엔 그를 기다리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위안은 그 뜻을 알았다. 그는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를 들었다. 심장의 고동 소리가 온몸에 몰아쳤다. 그는 방공기 속에서 소리내어 웃었다. 조금 전에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던가. 우리 두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위안은 힘있게 말했다.